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자, 우리 채권에서 매출 채권은 판관비인 대손상각비이고 기타 채권은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죠. 그런데 모든 채권에서 대손 처리를 판관비로 처리한다 했기 때문에 1번 답은 틀린 답이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매출 채권이라고 말했으면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 매출채권 잔액 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 금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우리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 곱해서 3번에 전기에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킨다. 전기 거라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는 걸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우리 영업활동에 쓴다는 게 뭔가 생산하는 기계나 아니면 판매할 때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죠. 관리활동. 두 번째,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우리 이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인데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 취득원가 인식하고 액면금액과 우리가 차이나는 금액, 손해본 금액만 우리 자산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매입가액 전부 다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3번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현물 출자라는 건 대변의 자본금인데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을 받을 때는 원칙은 시가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가하고 그 세법에서는 이 자산의 공정가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과세 표준을 할 때. 그래서 누가 그거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했는데 말하기 싫은지 아마 답 보면 2번, 3번이라고 적어놓고 설명도 안 적어놨을 거예요. 지금 얘는 회계 문제인데 문제에서 회계다 세법이다 표현 안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회계에서는 우리는 주식의 시가 가치만큼 되니까 그 물건을 받았다라고 보니까 시가를 모르는 경우에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본다가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죠. 취득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니까. 이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거의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다음 3번.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0년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회사는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했고 기말에 A회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주당 500원 올랐고 1000주니까 50만 원이 올랐는데 지금 물어본 건 단기 손익의 차이 물어봤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만큼 영업외 수익 처리할 건데 매도하는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 계산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50만 원이 그냥 고스란히 차이가 발생을 하겠네요. 손익에서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다음 4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제외한다. 자, 장기 할부든 단기 할부든 우리 재고자산은 팔면 이제 내가 팔 수 없는 내 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건 정확한 거죠.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의 매입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 시 부대 비용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제 운송 중이라는 건 이미 선적했기 때문에 이제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요. 다음 4번에 재고 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죠? 이번에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발행 초과금은 혼자 따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 3번에 자본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조정에서는 자기 주식을 따로 빼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4번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것들은 이익잉여금 분류죠. 그죠? 지금 얘네들은 이익잉여금인 거고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평가랑 환산이잖아.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우리 재평가 차익, 그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뭐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 우리 평가손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틀렸죠. 아예 멘트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6번부터 10번까지가 이번엔 원가회계 문제예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자, 원가회계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시험 때 이런 거 나오면 좋겠죠. 그죠? 자, 얘는 간접 재료비, 세로로 먼저 보면 제조공장장 급여, 제조기의 감가상각비, 공장 임차료, 얘네들 전부 다 포함될 거고, 제조공장 화재보험료, 나머지 영업부는 전부 다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금액이 58만 원이 나오게 되죠. 얘는 그냥 뭐 더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7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분 방법이다. 전혀 고려 안 하는 게 직접 배분법 맞죠? 다음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한 배분 방법이다. 배분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의 직접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영역수수 관계를 많이 고려할수록 정확한 건데 직접 배분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도가 낮은 방법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의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영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 고려하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만 틀린 거죠. 그렇죠? 자, 다음 8번.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자, 지금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먼저 산정해서 다 제대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제조간접비를 우리 값을 알 수 있는 시점이 지연되기 때문에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실제 값이 나오면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는 실제 값을 가지고 부과한다라는 건 정확한 지문이네요. 다음 두 번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율 구하기 위해서 실제 총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배부 기준 총 조업도를 가지고 나누고 거기에다가 실제 발생된 조업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쓰죠. 자, 세 번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 이용해서 하는 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자, 다음 4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늦게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예정 원가 개별 원가 계산 혹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 값이 나오면 뭐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뭐 지연되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선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단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자, 그럼 기초하고 착수가 차변 계정인데 합치면 자, 얘가 지금 1100개죠. 1100개인데 얘가 950개네요. 그러면 우리는 1100개에 950개 빼면 150개가 공손이 났죠. 그러면 공손은 150개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 완성량 800개의 5%면 40개죠. 그러면 일단 3번, 4번 찍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번, 2번인데 40개가 정상 공손이면 150개에서 40개 빼면 110개가 비정상 공손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10번. 당해 연도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 간접비가 2,500원 과대 배부된 경우 다음 조건 하에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있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제조 간접비잖아.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제조 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얘네들을 다 더하면 10,000원이다. 그죠? 그럼 실제 발생액이 10,000원인데 지금 얘는 2,500원 과대 배부됐대요. 그럼 예상을 2,500원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12,500원으로 예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이번은 원가 회계가 뭐 크게 계산해야 되는 것도 없고 좀 비교적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문제 또 5개를 먼저 풀어보세요. 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우리 원칙은 인도하는 시점인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용 가능할 때죠. 그죠? 그런데 공급이 확정되는 건
재화의 이동이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위 경우가 아닌 경우에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번에 상품권 등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럼 우린 상품권하고 물건 바꾸는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인도 팔았을 때 상품권이 돼서 우린 공급 시기가 될 거고, 3번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 관련하여 생산이나 취득한 재화로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는 거. 사업상 증여는 증여했을 때, 재화를 증여하는 때가 공급 시기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납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주의 따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됐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 시기 작성 연월일 맞고, 공급가액 과세 표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맞죠? 그리고 공급 품목, 이건 우리 뭐 매일 매출 전표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자, 13번. 주식회사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에 선적하고 대금은 12월 10일에 수령하였다. 수출 관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럼 지금 뭐 그 이전에 돈 받고 한 거 없으니까 우리는 선적한 날에 이날 기준 환율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럼 11월 20일 날 기준 환율이 1,000원이니까 5만 달러면 5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우리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얼마씩 해주는 거죠? 150만 원이죠. 근데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죠? 자,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거죠. 다음 2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면 맞고,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되죠.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 장애가 아닌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나이가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15번. 자, 다음 중 이자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가 들어온 날이죠. 보통 예금에서 이자 언제 주기로 했다 이런 일정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자 받은 날이니까 우리는 지급받는 날이라 틀렸고, 통지예금은 돈 찾으러 가겠습니다 통지하고 그리고 그 돈을 인출해 간 날, 돈 뺀 날이 우리는 수입식이니까 3번은 틀렸고, 자, 정기 예적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기 예금은 우리 실제 이자 받는 날이고, 비영업 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수입시기가 아니고 우리는 계약서에 약정한 날, 이자 언제 줄게 하고 서로 적어놓은 날 있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이자 지급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91회차도 받고, 자, 이제 또 우리 AT로 넘어갑시다. 자, TAT는 41회차를 받을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자, 그럼 영수증 택시가 있고, 영업부 직원 김현수가 출장 시 택시 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 직원이 출장 가면서 쓴 돈이니까 여비교통비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일반 전표 날짜 3월 1일 날 맞죠? 자, 그리고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5만원, 대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 전표 쓰셔도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택시는 우리는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발행 못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란 제도되기 전에 이미 이 제도는 정착이 되어서 얘는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작성해서 가산세 안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럼 거래일자가 2020년 3월 1일 날 위에 상호가 성진운수 개인 택시고, 김성진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은 5만원. 자, 여기에 보면 28번에 택시 운송 영역이라고 있죠. 자, 그리고 얘는 우린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죠. 자, 우리 시험 볼 때 FAT 1급은 얘 아마 비워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TAT 2급도 보니까, 자, 내가 미심쩍고 확신이 안 서면 여기에서 지금 돈 지급한 사항의 정보가 있는지, 금융보험인지, 혹은 농업인하고 하는지, 국가나 관공서에 세금 내고 있는 건지, 비영리단체하고 하는 건지, 혹은 전기통신, 혹은 택시 이런 것들인지, 혹은 송금명세서 제출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없으면 비워놓고 가산세 대상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선택하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여기 제외 대상에 들어오고 택시 운송 영역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1번은 끝났고, 자, 2번. 자, 약속어음 만기 결제 할인 배서 양도. 자, 어음이 있는데 동원 왕구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우리 먼저 동원 왕구에 2천만원짜리 어음 지우고, 그리고 25만원 뺀 1975만원을 우리가 받았고, 할인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3월 31일 날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 동원 왕구 건은 2천만원이고, 차변에 우리는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할인료 25만원 제외한 1975만원이 들어오고, 그럼 차이나는 이 금액이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자금 관리로 이 받을 어음에서 지금 얘는 전액 할인이니까 할인 전액에 어음 번호는 F2번 누르면 2천만 원짜리 동원 왕국 거 보이니까 선택하고, 자 할인 기간은 우리는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그럼 F2번 눌러서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할인율은 안 알려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다음, 자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구입이 있죠.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로 얘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우리은행에 4월 5일날 5,500만 원이 나갔네요. 이 돈 빠져나간 거네. 자, 자료일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공룡정보기술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료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미리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구매 대금을 주식회사 공룡정보기술의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자,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소프트웨어 3월 5일 입금된 거래 내역을 참고하여 정부 보조금 관련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우리 전에 비슷한 형태도 봤었죠. 이 형태 나오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할 것.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그냥 구입한 거에 대해서만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51번 매입과세에 생산관리 프로그램 한 개에 5천만 원. 거래처는 공룡정보기술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 돈을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그럼 얘 원재료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500만 원이 나갔다. 국민이 아니네요. 어쩐지. 자, 우리 은행 보통.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는 되었고, 일반 전표에 와서 기존에 우리가 3월 5일날 받을 때에 대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었네요. 그럼 이 3천만 원만큼 오늘 날짜 이제 썼으니까 4월 5일날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워주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있는데 두 개밖에 없으면 104번 아닌 거 쓰면 되고, 아니 세 개 있으면 좀 확인 좀 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3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이 문제가 끝났죠. 자, 다음, 자 자본거래에서 자기 주식 취득 내역이 있는데, 자 1월 20일 날 20주를 액면 금액은 필요 없고 8,000원에 우리가 샀어요. 8이 16, 그러면 6만 원, 16만 원이네요. 그런데 보통 예금에 18만 원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내역이고, 취득한 자기 주식 전부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다. 20주 9,000원이라서 18만 원인 거네. 자, 그럼 자, 이것 가지고 보면 먼저 2만 원 이익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의심이 많아요. 시험 때는. 그래서 오늘 4월 10일 날 우리 자본금 쪽에 가서 자본금 아래에 혹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이 아래서 확인해보고, 잔액이 없죠.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만 있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익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날짜 4월 10일 날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에 16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 팔고, 보통 예금
우리은행에 18만 원이 들어왔고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